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담회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업감센터 실행위원 겸 서강대에서 헌법을 연구하는 임지봉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하고도 반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시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서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했죠. 검사 출신의 누가 어떤 기관에 수장이 되었더라. 혹은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 한대더라. 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더라. 이런 소식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라는 의문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반을 진단하고 이러한 검사국가, 검찰국가의 상황을 바꿀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발제자분들께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이 좌담회 말미에 이 질문들을 취합해서 발제자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의 발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께서 첫 번째 발제로 검찰 국가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권력감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력감시 분야에는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이렇게 5개 센터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검찰국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조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위주 인사,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 그다음에 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이런 현황들을 어,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만큼에서 가장 많이 그 조사를 해봤고요. 그 결과가 오늘 조금 소개될 텐데요. 좀 더 지난 저희가 1년 즈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자료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그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있어서 변곡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직전까지 수행하던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바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마치 그 과거에 이제 쿠데타에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던 군부 출신 대통령처럼 우리나라의 검찰 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국가 수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때부터 정치에 한 경험이 없고 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검찰 출신들, 그다음에 검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통령실과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에 이런 인사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을
조금 특징들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 핵심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차급 기관장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대거 등용하거나 임명하거나 지명을 했습니다.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지점인데요.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현무 인사비서관, 그리고 6월 달에 신설됐지만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일 담당관을 검사 출신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2차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 전체가 전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아니, 검찰 출신들로 차지한 거죠. 이러한 검찰 인사 검증 라인에 검찰 출신들로만 채워진 거는 인사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토론이나 견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 구조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검찰 출신 인사 추천 검증 라인에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났던 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였습니다. 하루 만에 지명이 되고 나서 학폭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 하루 만에 임명해서 이렇게 그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됐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됐던 것이 인사정보관리단이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정순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다는 것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갔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혹은 검찰 출신들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인사검증의 프리패스가 신무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권력기관을 넘어서서 정부 요직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뭐 국정원 이런데 뭐 검찰 출신이 일부 들어가는 거는 뭐 그 개인적인 인적인 폴의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검사 업무하고 큰 관련이 없는 장관직들,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그 다음에 합의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도 검찰 출신들을 태웠고 금융감독원장이나 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까지 이 검찰 출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법무부하고 다른 기관들, 이 정부 부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다양하게 그 파견돼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는데 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는 장차관급이 들어가 있고요. 검찰 출신 중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 부분이 있고 26페이지부터 보면은 국회 등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48명이 된다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들,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기존의 검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기관들까지 상당수 검사들이 파견되고 있고 또 검찰 수사관 역시 기존에는 법무부에 파견되는 경우들은 좀 제법 있었지만은 어, 다른 타기관에도 검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 31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기한 내용들 그 7페이지에 그 자료 7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장사급 공직자가 23명, 그 다음에 법무부 및 법무부 파견 검사가 67명, 그 다음에 외부로 파견된 검사가 48명, 그 다음에 외부로 파견된 검찰 수사관 28명. 이 숫자를 합쳐보니까 164명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조사했을 때 131명, 그러니까 뭐 136명이었는데 중복을 빼고 나서 131명으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131명에서 164명으로 늘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확인된 부분이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들이 상당수 임명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확인된 사람들만 해가지고 18명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의 현황, 그러니까 검찰을 빼고 검찰이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공직에 182명을 취임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서 중요한 권한이 역시나 인사권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를 대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에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나 토론, 설득과 협력, 그다음에 연대의 설자를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찰 몰입 인사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윤석열 정부의 통치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거대 야당, 그러니까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국회를 우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에서 통과된 어,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이 국회에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걸 판단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 그 했던 시행령들만 보더라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직접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겠다 이렇게 해서 야당의 반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들이 거셌는데 어, 경찰도 당연히 행안부의 소속 기관이고 어, 이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치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당시에 그 일반 경찰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기억하는데, 근데 그 뒤에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때 또 행안부 장관은 말을 바꿉니다. 경찰은 자기가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었죠.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역시 인사검증과 추천 과정에 법무부 혹은 검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들이 어, 이걸 하는 것을 더 실무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도 강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검찰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작년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의 그 국회 통과에 맞서서 대통령의 권한이 시행령으로 검찰 권한들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었고요. 또 최근에는 수사준칙을 개정해서 검찰권을 확대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지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태원로 앞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하고 있고 국회를 패싱하고 있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통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통치 스타일 혹은 통치 부분인데요.
통치 수단이 된 수사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김은지 기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시겠지만은 아침 뉴스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누구누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타겟이 된 사람들은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여러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여러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도 그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화물연대, 건설노조,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역시 이러한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압수수색 대상과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사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뜨고 나면은 누군가 수사 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을 받는 압수수색의 나라, 압수수색의 시대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그 윤석열 정부의 수사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했고,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수사들을 22건을 한번 목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목록은 자료집에 보시면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 정부 대상 수사는 여가부 수사부터 해가지고 월성 1호기 수사, 그다음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수사,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다음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수사. 야당 관련 수사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들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김용이라든가 이정근과 관련된 의혹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관련된 그 수사들이 있었고요. 노동시민사회 단체 수사 역시 여러 건설 노조라든가 녹색연합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언론 대상 수사는 뭐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목록을 꼽은 거는 실제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건들로 해가지고 22건을 추릴 수 있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까지 있었던 압수수색 횟수를 목록화했습니다. 이 목록은 40페이지부터 40 거의 뭐 10페이지 가까운데요. 5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124건의 압수수색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언제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페이지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이 마름모꼴이 압수수색이 있었던 주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주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6개월 내내 압수수색이 있었고, 압수수색이 없었던 주는 몇 주가 안 됩니다. 15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현 정부 측근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있었나 이걸 또 저희가 이제 목록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대장동 수사 중에서 그 박영수 전 특검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다음에 누구였죠? 잠깐만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측근 인사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뺐습니다. 이걸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네 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강제 수사가 없었습니다. 어, 측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두 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전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수사는 22건의 수사가 있었고 압수수색 횟수는 114회, 현 정부에 관련된 수사는 4건, 24회 이렇게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제가 이제 벌써 20분에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요.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전 정권과 야당 수사에 관련해서 있었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사, 언론사 및 언론인 수사가 있었는데요. 언론인 수사 관련해서는 또 유승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 통치의 문제점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수사 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치적 책임을 부인하는 부정한 수단이 되고 있고, 그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또 일종의 이제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신임을 보내고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을 했죠. 물론 심지어 어, 서부지검에서 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인사로서 이렇게 신임을 여전히 보내고 있고요. 결국 수백 명의 국민이 쓰러진 참사에서 누구도 경질하지 않고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자기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검찰 국가라고 조금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춘재 기자라고 한겨레 신문 기자가 검찰 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국가화가 됐다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저희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1년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기자회견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한 근거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하고 확대했으며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노조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겁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1년을 검사의 나라가 됐다라고 규탄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규탄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자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16페이지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검찰 국가화를 좀 개념화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아까 정리한 대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장악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를 우회하고 국회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권을 극대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사를 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속성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직면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 국가화가 추진되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검찰 국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 혹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산발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게 모이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와 같은 토론을 통해서 이 검찰 국가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논의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근 협동사무처장께서 이제 현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셨고, 이 검찰 국가와 경향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변 검경개혁 소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 31분부터. 네. 그 소개받은 이창민이고요. 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 소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그 법 집행이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사례 한 대략 4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사례 설명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사례 4개 설명하기 전에 왜 이 법 집행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됐나 또는 할 수밖에 없나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거를 잠깐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제가 발제문 제목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불공정함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가 생각해 보면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시에 당선됐고, 지난해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공정이 무엇이냐?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공정은 무엇이냐? 이게 압축해서 좀 보면 저는 4가지 공정이 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법의 내용 절차와 관련된 공정, 두 번째는 법 집행과 관련된 공정, 세 번째는 법 적용에 관한 공정, 즉 법의 내용이 공정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법의 절차도 공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회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주제인데요. 검찰국가라 그러죠. 수사, 기소 관련된 법 집행이죠. 행정부의 법 집행과 관련된 공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원, 사법부의 법 적용에 대한 공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지금 가장 무너져 있는 게 지금 진단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 집행에 대한 공정이 사실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조금 특정화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법 집행 중에서도 수사, 기소 부분에서 공정치 못하다라는 거죠. 공정을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키면 그럼 공정이 뭐냐? 뭔데 공정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문헌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것은 알겠지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요, 지금.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인사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인 것 같아요. 그 공정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인사의 공정이 중요하다. 근데 인사의 공정하리라는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 집행,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수사에 있어서 법 집행이 즉 수사가 믿을 만하다. 국민이 검찰이 뭐 압수수색 하든 뭘 하든 간에 수사를 믿을 만하다는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나 조사를 보면 검찰이든 뭐든 수사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현출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법 집행에 관련해서 수사가 공정치 못하는 것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자들은 봐주고 검찰 친인척들은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 친하면 봐주고 안 하면 봐주고 처가면 봐주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위정자들을 믿을 수도 없고 서로 국민 간에
믿을 수 없다. 너 뭐 윤석열이랑 친해? 뭐 누구랑 친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된다. 그러니까 신뢰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럼 왜 이렇게 법 집행, 특히 수사 부분에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됐냐 진단을 해보면요. 수사 관련해서 재량이 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수사란 법을 위반한 점이 포착되면 범인 증거들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뭐 1년의 활동 이렇게 좀 규정 지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수사기관, 오늘은 검사의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검사가 법을 위반한 점을 인지하면 또는 인식하면 그때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 거죠. 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인지를 검사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재량이 나오죠. 인지를 안 하면, 인지를 안 한 척하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재량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하고 검사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재량이 있어요.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붙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기소입니다. 죄가 있다고 누가 판단하냐? 검사가 판단합니다. 이게 기소 편의주의에 해당하고요. 즉 검찰은 왜 검찰개혁 그러냐면 검찰은 커다란 두 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권한이 재량과 맞닿아 있는데요. 수사 권한과 재량, 기소 권한과 재량. 그래서 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수사권 분리, 검경개혁 이런 것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재량만 하나 조금 더 살펴보고 사례로 들어가면요. 흔히 행정법에서 말한 재량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이 주어진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선택과 판단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즉 공익적 사회적으로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공익적으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거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재량이죠. 즉 법에 어긋나면 재량이 안 되고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공익적 대등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근데 검사가 수사할 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재량 행사를 남용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 되는 거죠. 즉 재량이 있는데 공익적으로 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처벌이 돼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뭐 다른 것들, 뭐 덜 공익적이라든지 공익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에 대해서 파헤치고 들여다보고 수사하는 거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어, 네 가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사례에 관해서. 특히 제가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 대리인으로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과소수사의 대표입니다. 아까 이재근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태원 참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죠. 책임자 처벌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야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검찰의 수사 개시, 직접 수사 영역에 포함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개정 검찰청법에 의해서라도 경찰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 공무원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그걸 왜 하지 않았냐?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왔는데 예전에 그 이태원 참사가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날 발생하고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요. 이거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고 이태원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일선 경찰이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지 성대모사를 하면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막 이렇게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당시에 여기 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며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줘요.
책임 소재를 썩지 말라 그래요. 그거를 섞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책임을 썩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해요. 그리고 경찰 조직 전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딱딱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요 말을 해석하자면 뭐냐면 경찰 책임이고 경찰 조직 책임인데 일선 경찰들은 보고 뭐 했느냐예요. 즉 하위직 일선 경찰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준 거죠.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윤석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26년간 검사를 했어요. 수사를 한 거죠. 그중에 특수통이었어요. 인지수사를 하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죠. 검사는 직급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부장검사 이런 거는 그냥 나눈 직급이고 굳이 말하면 검사와 검찰총장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다 해보신 분이에요. 검사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신 분이죠. 26년간 검사였고 지난해까지 지지난해였나요? 대선 직전까지도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만두었지만 당시에. 이런 분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러면 당연히 정권 보위를 하려는 검찰 차원에서는 수사를 안 하게 되죠. 요거를 잠깐 요 맥락을 짚고 한 번만 더 넘어가면요. 그럼 검찰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냐? 왜 말을 듣냐?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공무원의 핵심은 뭐냐면 공무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이에요. 공무원의 당연히 승진하고 싶겠죠. 예. 뭐 너무나 당연한 논리기 이 상식이죠. 상식이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년간 검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반부패 수사부까지 지금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다 채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검찰들은 정의롭더라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상규명에 꼭 필요해서 공익적 사건이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는 꼭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함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또 다른 예는 소개만 아까 소개가 처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영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의 무게감 때문인데요. 즉 사회적 이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공정이다. 그래서 공정함의 법 집행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죠. 설마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마음으론. 아, 영부인인데 수사하겠어?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수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관련 수사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어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 수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사 의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수사를 안 한 거죠. 정권 보위 측면에서 정권 유지 측면에서 수사를 안 한 예를 지금 간략하게 2개를 드렸고요. 나머지 2개는 과대 표적 수사죠. 좀 전에도 설명을 처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정권 지우기 그리고 이번에 대북 정권을
합리화, 정당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있어서도 수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왜 위험하냐면 정치 영역이 검사의 형사사법 잣대로를 들이대면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 뭐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수사받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정권 바뀌면 수사받아야 돼. 적폐청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일으키죠. 이건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공무원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피살 사건이라고 좀 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핵심이 절차인데요.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시작해요. 요 사건도 관련해서. 그럼 감사원은 감사를 왜 먼저 시작하냐? 요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요. 그죠? 강제 수사할 때 법원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죠. 야, 법원이 이렇게 해줘. 야, 이거 압수하지 마. 이거 압수하지 마. 뭐 이렇게 한번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원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문서를 거의 무작위적으로 엄청나게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병헌 사무총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사원이 증거를 수집하면 이거를 어디다 수사를 하냐? 검찰한테 하죠. 검사한테 해요. 그럼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받을 필요도 없죠. 이미 많은 증거를 모아난 다음에 다시 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유념해서 다음에 뉴스 보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과대 수사, 표적 수사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세세하게 드릴 테니까요. 지금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크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언론인, 지금 기자분들께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거 하면 또 압수수색 받고 또 이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니야?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또 자기 검열을 하죠. 이게 바로 위축 효과인데요. 자기 검열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런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수사 자체가 위험하다. 뭐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맺자면요. 이제 결론을 낼 시간인데요.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재량, 수사 권한과 재량, 그리고 기소 권한과 재량이 지금 통치권, 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 권한과 맞물려서 이 재량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수사권 남용이자 기소권 남용이 되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결 방안이 있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건데요. 검찰의 기능적, 조직적 권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이치, 이념에 맞지 않거든요. 너무 검찰 권한만 혼자 우뚝 솟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등의 권한 남용의 실태를 짚어주셨고,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에 의한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 아주 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께서 검찰 수사와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귀한 자리에 제가 늦어가지고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거 잘못한 것이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여연대 간사님께 듣고 지난 5월 달에 했던 토론회를 떠올렸었는데요. 계셨던 분들과 이제 비슷하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사의 나라, 이제 검찰 통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가지는 좀 위기의식 그리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더욱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발제문을 좀 써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재근 사무처장님이나 그리고는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크게 이제 여러 지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한 포인트로만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너무 잦은 압수수색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이야기 검찰 통제에 대한 어떤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그 시간에는 굉장히 가슴 뜨겁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열망이 쉽게 좀 무관심과 냉소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겪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이라도 뭔가를 해보고 바뀔 수 있는 것들로서 효능감을 가져가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검찰개혁의 동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압수수색만 좀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예, 그럼 제 발제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연합뉴스 속보로 압수수색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뭐 연합뉴스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언론사의 속보들이 요새 많이 푸시로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꺽쇠에 달아가지고 압수수색 뭐 했다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아니 옛날에도 이랬나?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 더욱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요.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비카인즈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카인즈라고 하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언론진흥재단 말 그대로 이제 언론사를 이제 펀딩해주는 정부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언론 매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지난 10년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건수가 나오던데요. 보시는 것처럼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제 2020년, 21년 정도에는 살짝 꺼지는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3년이 지금 11월 중순에 검색한 내용인데도 이 정도 규모이거든요. 그럼 아마 올해는 최고 기록을 이제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압수수색이 잦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 보도 이꼴 압수수색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언론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정치적인 사건들 위주일 수도 있고요. 그 보도에 대한 집중 때문에 과다하게 나온다라고도 여길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2023 사법영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꾸준히 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건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이제 경찰이 실제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청구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검찰이 청구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튼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시면 하더라도요. 사실 2018년 이 국면 때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검찰 수사가 집중되었던 그 특수부 중심의 검찰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부율 또한 사실 꽤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발부율이 이제 계속 90% 넘게 나온다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자판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거든요. 참고로 사법농단이 한창일 때
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90%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면서 그 발부율이 꽤 이제 법원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검찰의 논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아지면서 압수수색을 청구해야 될 건 자체가 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압수물 증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디지털화 되면서 그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물론 이제 사법농단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과거를 차치하고는 이제 법원에서도 수사의 긴급성, 자맹성, 밀행성 같은 것들을 이를 들면서 검찰이 이걸 빨리 해주지 않으면 중요한 범죄자를 놓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이걸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프라이빗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요. 별건 수사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검찰에서 수사관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거의 뭐 수사 끝났다라는 식으로 윗선에 보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핸드폰 하나만 압수수색하게 되면 사실상 그 수사가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판사들이 나서 가지고는 오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 사건이었는데요. 왜 해당 이제 대기업의 대주주 뇌물 혐의 관련해서 사내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입사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고, 심지어는 그 광범위한 그 증거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다 이제 낼 수밖에 없었고, 물론은 이제 가가지고는 선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대기업 사내 변호사라고 하는 법조인조차도 일일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 차원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조언으로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증거가 국가기관에서 무엇을 내 걸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 상황들이 계속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전 중요한 이제 검찰 통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참여연대에서 이미 아주 앞서서 좋은 토론회를 해주셨었는데요.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하려고 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토론회를 하셨었는데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때 그런 논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아주 강했었는데요. 5월 달에 결국은 이 규칙 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밀렸죠. 이제 그리고는 결국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고 지금은 아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 제정이 아니라 법률로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더욱더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안 관계자들한테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취재를 하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럴 거면 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만들 때도 제도를 만들 때도 법원에서 똑같은 논리로 검찰에서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반대 논리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소통과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대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무분별한 발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론도 압수수색의 광범위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언론 노조에 제가 그 논평을 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최근 이제 가장 하반기에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한다면 9월 달에 있었던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까지 이야기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선 당시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인터뷰를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국기문란일 뿐만 아니라 1급 사형감이다라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수사에 들어갔고요. 추석 직전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특별수사팀은 1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게 올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두 번째로 꾸린 특별수사팀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마약 사건, 이 강남 학원가에 마약이 퍼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강력부 검사 4명 넣어가지고 꾸린 팀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란하게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향신문 뉴스버스까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긴급하고 긴박하고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압수수색은, 이 수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사무처장님께서 써주신 그 사례를 보니까 지난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상반기에 MBC 기자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 사건도 아직 기소 안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정보가 왔고 그리고 당사자도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게 기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본다면 검찰이 정말 유죄 입증을 위해서 혹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자들도 언론사도 잘못을 하면 범죄 혐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권력의 위축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 잘못이 있으니까 찔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권력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언어이거나 혹은 권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내가 썼던 어떤 기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를 통해서나 혹은 언론중재위라고 하는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는 중재 보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그 조hu영 조작 보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고 벌써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모로 정치적인 수사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시사인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검찰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들을 좀 광범위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조사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그중에 딱 하나표만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동의 수준이 높습니다. 78%나 되는데요. 그리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것도 42.5%. 어떤 질문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지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그냥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보다는 확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모로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효능감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 표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것도 저희 시사인에서 이제 15년째, 16년째 하고 있는 각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이거든요. 매년 추석 때 저희가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시계열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각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종합으로 해서 보거든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전체 평균의 이제 검찰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정당 지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고 한 조직 자체의 시민들의 응답이 굉장히 정치화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점에서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저는 해주는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극과 극의 간극을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교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부터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물론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 그리고 압수수색이 너무 잦고 어떤 부분에선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민변에서도 이제 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그 쫄지마 형사 절차라고 하는 책이 이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권, 2권이 나오면서 시민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종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매뉴얼 역할을 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책을 좀 봤어요. 이번 준비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전히 유효한 내용도 참 많은데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뭐 아직까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지금 바뀐 시민들의 불안 인식들을 좀 녹여줄 수 있는 실용서를 민변에서 좀 세 번째 책을 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그리고 뭐 언론사 그리고는 뭐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무현 재단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책도 좀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지 기자님께서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예, 남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 또 그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수센터 실행위원 겸 한동대 교수로 계시죠. 유승익 교수님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년 반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1년 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최근의 현상,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결론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이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을 통해서 이 윤정부 1년 반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윤정부 1년 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제 총체적인 정부 실패가 아니냐, 그리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능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일단 예전에도 한번 참여연대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 지금처럼 이제 실패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결국에는 통치 철학 자체가 결여되고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또 다른 원인은 이 문재인 정부 이제 자꾸 그 전 정권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상징을 하듯이 어, 그 문정부를 자꾸 미러링 하려고 하는 정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정부 자체가 미러링 하려고 하는 정부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자립적으로 자기의 철학 자체나 기조 자체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권력기관, 검찰권으로 상징되는 이제 권력기관에 기대서 간신히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언론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 키워드가 이제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죠. 윤 정부가 1년 반 동안 결국에는 야당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다음에 검열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미 이창민 변호사님이나 김은지 기자님께서 표현자유 관련된 수사 대략적인 내용들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정권하고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나 그 출근길 문답에서 좀 불상사가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리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적대적인 태도를 윤 정부가 보이게 됐던 것 같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게 서부지법에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 역시나 신앙님 김한배 이제 인터뷰 의혹인데요. 이때 이제 여당 대표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했죠. 국가 반역죄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는데 더 이제 공교로웠던 부분은 그 같은 날 이제 9월 7일인데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언론지사에서도 잘 발표가 났는데 이제 한 1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검사 배치표를 보면은 검사가 한 20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중에서 이제 12명 그것도 특수팀의 거의 베테랑 검사들이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일 사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뭐 최고 검사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검사들이 이토록 대규모로 투입이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게 좀 특이하게 보였던 것은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여당 대표가 발언을 한 날 그런 특별수사팀 구성됐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지만 이게 과거의 함영 수사하고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 이제 함영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래서 이제 지검으로 내려오는 이 구조, 이게 일종의 개선 조직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 라인, 그나마 공식 라인조차도 이제 활용을 하지 않는 이제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좀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마치 직활 보위부대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치 아까 지금 이창민 변호사님은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마치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달처럼 이게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그 대통령실과 검찰 조직이 그러니까 마치 감응하듯이 그렇게 수사팀을 구성하고 또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타파, 경향신문, 뭐 뉴스버스 또 인터넷 매체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특이한 것은 요런 이제 수사들에서 명예훼손죄를 이제 수사를 한다. 이 명예훼손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노조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수사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명예훼손죄 자체가 그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이제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것을 이제
이른바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행 법률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에서 확대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나서 그 3조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법무부 쪽에서. 그랬는데 아주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 취지의 조항이 그 비공개 대검 예규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비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라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밀 자신들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이제 비밀 지침에 따라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법무부와 검찰의 비공개 예규 또는 비공개 행정규칙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아주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법무부하고 대검의 비공개 물론 그러니까 고검에도 비공개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 같은 이제 기밀을 취급하는 국가기관보다 이 대검이나 법무부의 비공개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게 마땅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게 어,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법제처 정도에서 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비공개 예규 등등을 이제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민주당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대검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예규가 59건인데 그걸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심사를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 한 건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 수사 등등에 대해서 이게 시행령 통치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시행령 통치도 넘어서서 이게 자체 매뉴얼에 의한 통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 이재근 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법률을 우회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행령 통치의 경우에는 입법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우회하려고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입법부를 패싱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건데 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이게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결 취지도 우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헌재의 아주 일관된 이제 태도는 이제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와 집시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 앞에 시위 허용돼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제 이 취지를 우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소통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를 보여준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취지도 어, 우회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윤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준칙 개정 부분인데요.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준칙 개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 등등에 대한 이제 위축이 왜 이런 식의 위축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 배후에 이 법적으로 이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이제 수사준칙 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의 확대를 의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중요 사건 관련해서 이제 협의 사항 요청 대상을 이제 의무화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권, 이것을 사실상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 협의 사항 요청 대상에 대해서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등등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그, 그 선택하고 있는데요. 대공선거 사회적 피해가 큰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뚜렷한 기준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법자의 명시적 응사에 반하는 이제 시행령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형사 절차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 다음에 아주 크게 이제 구속 같은 이제 형사 절차, 인신 구속이 포함되는 형사 절차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것들에 관한 중요 사항들은 전부 다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등의 헌법적인 원칙들을 다 위반하고 있어서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사실 2018년에 이제 나오고 번역됐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중간을 읽다 보시면 이게 2018년에 나온 저작인데 마치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그래서 이건 한국이구나, 이렇게 볼만한 여지들이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이제 추려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백슬라이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단번에 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가시적이지 않고 점진적이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또는 규제기관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거기로 사람들을 다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나 러시아, 또 베네수엘라 이제 사례는 사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2010년도에 보면은 권력에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검찰,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통계처, 헌법재판소의 여당 인사로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주요 언론사를 장악한 내용이 나오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인데 여권에 이제 조금 비판적이었던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억압을 하니까 이게 자체 검열을 하면서 아침 뉴스 이제 그 프로그램 편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침 뉴스는 점성술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저녁 뉴스는 드라마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딱 지금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심판 매수라는 거,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를 수사하고 그 중재해야 될 이 심판들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매수를 하고
여당 인사 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그 자신의 그 인사권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민들의 바램,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수통 검사가 또는 기계 있는 검사가 정권을 잡으면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바램은 사실상 이제 좀 이제 배신을 넘어서 이제 사실상 그 바램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 같고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백슬라이딩 자체가 심화된 형태가 한국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신 그룹만 그들이 외치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시민들의 눈과 귀도 막고 있는데 이제는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런 단계에 진입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익 교수님께서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표현의 자유 위축 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식으로 퇴행을 낳았는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네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분 모두 이제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제 첫 번째 질문은 네 분 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시 돼가고 있고 참 지금 그래서 통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재근 처장님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권의 이제 고위부대 혹은 호위부대처럼 이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은 역시나 이미 그 2022년도에 한번 시도됐다라가 중단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조치, 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 사실 작년에 이제 되게 애매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검수안박법이라고 추진을 했지만은 검찰청법에 이 두 개의 범죄는 남겨놓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등이라는 단서 조항을 남겨놔서 시행령으로 그 범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남겼고 그 뒤에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후속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올해 6월 달인가 해산됐습니다. 뭐 정성호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뭐 특위 관련된 자기가 받은 비용을 그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중단된 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줄이기 위한 사법개혁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추진을 했던 이제 검찰 개혁 여러 이제 방안들 정책에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이나 형소법 등등에 대한 개정, 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 일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는 이제 그 수사기소 분리, 완전 분리로 아마 내심 그렇게 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했겠지만 그 중간에 이제 검찰 눈치도 보고 뭐 여러 언론들의 눈치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타협을 했죠. 그래서 6대 범죄, 2대 범죄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애초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됐고,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 또는 최종적인 방향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분리여야 된다. 이게 이제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사기소 분리가 왜 이제 이토록 실패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 상이 잘 마련돼 있지 않고 토론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분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 수사권은 어디로 가느냐? 경찰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찰은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그리고 남은 기소권은 또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이 이제 우리 사회에 사실 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토론이 필요한데요.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특사경 등등의 여러 다원화되어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통제도 함께 마련돼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나면은 이제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의 목소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기소마저도 어떻게 통제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토론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검찰의 기소권이 왜 이토록 강력하냐 했을 때 물론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는 권한도 이제 굉장히 막강하지만 그것을 암장하는 권한, 다시 얘기하면은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그게 오히려 기소하는 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핵심 쟁점으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이제 검찰 심사회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지금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제 불기소와 관련된 이제 통제의 모델들도 세계적인 모델들도 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창민 변호사님. 예, 그 검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그 임종원 교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현실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이 언제 도래할지 탄생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음 정권 때부터는 이제 검찰의 이른바 칼을 이용하지 않아야겠죠. 적폐청산의 명분 또는 명목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한다면 계속 도드리표 같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이번 정권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관용이 필요한 일정 부분은 관용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 하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쨌든 검찰의 이런 칼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무적으로는 앞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셔서 거의 맥락은 같은데요. 이제 수사권, 기소권, 조직적, 기능적 분리를 해서 수사는 뭐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사들이 담당해서 검사들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는 경찰이 인권 침해를 수사 과정에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검사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소에 몰두하는 거죠. 재판, 형사 재판에 몰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찰한테 이거 증거 필요해요. 이거 수사해 보세요. 이렇게 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사기관과 법률가 간에 협력이 필요한 이런 모델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의 조직적인 분리, 기능적인 분리가 계속 많이 논의되어 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유승익 교수님께서 일본의 검찰 심의회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검찰 대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기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기소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 재량이 있거든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 과정, 혐의 사실을 보고 증거를 보고 검사가 판단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요 판단 재량 영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아까 유승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본에는 검찰 심의회, 시민들의 참여예요. 형사사법체계에 시민들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대배심 제도,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실패한 제도다, 뭐 이런 왈가왈부 이렇게 말은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시민 참여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게 검찰권 견제 방안으로서 형사사법체계, 수사, 기소 모두 포함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무현재단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그 참여정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참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하는,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지 기자님, 아까 발제문 말미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이제 형사소송법이라 해서 법률 수준에서 개혁 방안을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좀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안 겹치는 차원에서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 개혁을 한번 했고 이제 일정 부분은 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리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수처를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무능의 아이콘처럼 비치는 지점들이 아주 크거든요. 실제적인 수사 성과라고 하든지 지금 기소 이후에 어떤 유죄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도 실망스러운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저희 웹조사에서도 나와 있는 바가 시민들이 가장 검찰개혁에서 분노하고 동의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제가 정당 관계자들, 정당 지지자에 따라서 갈린다고 했지만 동의하는 가장 큰 게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제 공수처의 차기근 본부장이 전 본부장이 공수처에다가 수사 의뢰를 고발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공수처도 이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만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도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미 해놓은 개혁의 디테일들, 보충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역순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은지 기자님도 뭐 발제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현재가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나 혹은 시민사회 단체나 혹은 국회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시민들은 하실 만큼 역할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요새는 힘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정치, 언론, 그리고 뭐 여기 앉아 계신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큰 개혁의 그림을 던졌고 그런 것들을 시즌 1으로 한번 해봤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리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들에서부터 효능감을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취감을 가지게 되고 효능감을 가져서 검찰개혁의 도통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데 혹은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 건데를 좀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애를 쓰고 역할을 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파적으로 비치는 지점들이 본의 아니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메이크업들을 사실 개정안을 만드는 게 작은 일은 절대 아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적 위기를 통제를 하는 방안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변호사님. 예, 저도 이게 준비한 게 아니라서 좀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 민주주의 회복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즉 국가기관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시사인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국가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형사사법기관, 검찰, 경찰 신뢰도가 상당히 낮고요. 법원도 신뢰도가 낮고 국회는 항상 낮았고요. 이렇게 모든 기관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뢰도를 올리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은데요. 즉, 김은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잘하고 계시죠.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참여하고 노력해서 시민 참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입부에 말씀드린 공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 집행, 법의 내용 공정해야 되고 법에 만드는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법을 만드는 거, 법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모두 다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삼권 분립에서 말하는 국회, 이제 행정부, 법원인데요. 지금 아까 법원은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라 그렇지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다시피 시민 참여, 국민 참여 재판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원 관련해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검찰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에서 국민이 참여해서 좀 더 내가 형사사법제도에, 내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더 지금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익 교수님. 네, 저도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첫째로는 이제 지금 검찰국가나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윤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는 사실 정치가 아니고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 또는 탈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범죄자로 보거나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국민들도 그런 식의 기조를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자기가 찬성하고 있는 정파에 반대되면은 적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섬멸의 대상이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미워 죽겠는 대상. 근데 이런 식의 혐오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은 지금쯤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치 혐오나 탈정치를 다시 재정치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더 쉬운 용어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검찰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조심은 항상 이렇게 구호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지금 이창민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꾸 이제 특정 국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힘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곧 이제 지금 이미 레임덕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곧 총선 전후해 가지고 레임덕이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자꾸 그랬을 때 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적폐 문제라든지 전 정부 문제들을 자꾸 수사권이라든지 또는 검찰권에 의탁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기생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까지 확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우회하는 다른 방식의 정권 교체 같은 것들 또는 정치의 방식들 또는 시민들의 소통의 방식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탈검찰적인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을 조심해야 되고 검찰에 의탁하거나 수사권에 의탁해가지고 어떤 정권들을 자꾸 처리하거나 하는 방식들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게 총선 국면에서 정치 세력들끼리의 큰 이제 여러 가지 대립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미워 보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렇긴 한데요. 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기회가 아니면은 정치나 또 검찰 또는 이 정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총선 국면에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재근 차장님. 예. 예,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판을 해도 비판을 새겨듣지 않고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인사들 많이 임명한다라는 비판들이 그 정권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버먼트 어토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를 전혀 왜곡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서나 그리고 또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비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많다는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할 사람을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 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 이제 민주주의와 이런 회수원 과정에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KBS 사장이 바뀌고 나서 막 임의로 진행자를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비난하고 문제라고 제기할 사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수사나 수사 통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패배주의와 위축 효과를 가져온 결과라고 또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합토론도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 유튜브 상의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이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유튜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안 가져도 되겠군요. 예. 그럼 시간도 이제 꽤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사회자로서 이렇게 네 분의 좋은 발제와 또 종합토론에서의 답변 또 쭉 들어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사인에서 검찰과 관련한 윤 정부와 관련한 이런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던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은 아직도 검찰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이제 응답자 시민분들이 아니다라고 답을 주시고 계시고,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제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2배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응답자 시민분들께서 뭐라고 지적해 주셨냐면, 실패했는데 이유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검찰 권력이 오히려 너무 커져서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응답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유승익 교수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있어서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는 그러한 방식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깊이 공감하고요. 그 시사인의 그 응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검찰의 권한 남용,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또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어떤 신체의 자유, 침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해주셨고, 이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반 이라는 제목의 자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수고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